안녕하세요. 노대표의 부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지금 KD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자산관리사 하면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경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케이프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로 있는 그 건축사 김택빈이라고 합니다. 김택빈 소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김택빈 소장님을 알게 된 지는 한 달 남짓? 그죠? 네. 좀 일 때문에 사실은 만나서 워낙 또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또 실력이 출중하시고 하셔서 제가 한번 좀 졸라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이제 오늘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뭐 주택이 될지 여러 가지 뭐 상가 건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좀 겁도 나고요. 사실 저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소장님의 노하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소장님 대지가 한 80평짜리라고 했을 때 뭐 100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또 큰 거는 좀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80 대략적으로 좀 그래도 레이아웃이 나오고 하는 데는 한 대지가 적어도 한 80평 정도는 돼야지 네네. 좀 그래도 뭐가 나오겠죠? 네네. 그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뭐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요새 그런 아주 크지 않은 땅의 네.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이 많죠. 뭐. 네. 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네.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하고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어떻게 정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법규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지를 한 뭐 100평 정도나 뭐 80평 정도나 갖고 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이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보통 땅은 뭐 산에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도시 지역의 소규모 대지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일단 대지가 있으면 대지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집원. 이 집원에 의해서 각 집원마다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이 표시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거를 떼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죠.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다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집 거를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 있는 남의 거죠.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집원만 넣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이 땅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집원을 치면 땅의 형상이 나오고요. 이 땅이 도시 지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나 지구에 속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거 지역인지 뭐 공업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기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는 각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건물 규모, 그리고 용도, 허용되는 용도, 안 되는 용도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규모를 결정하는 그 법적인 용어는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는데요. 건폐율은 이 땅을 평면으로 봤을 때 건물이 그 땅에서 얼마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대지가 100평인데 건축을 60평으로 올렸다면은 건폐율이 60%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죠.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을 쫙 눌렀다고 봤을 때 이 땅에서 이 건물이 뭐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60평이라면은 60 건폐율이 60%가 되는 거죠. 네네, 100평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비율이 이제 그 지역마다 최대 건폐율이 정해져 있어요. 뭐 주거 지역의 경우 60%, 뭐 상업 지역의 경우 80%.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지상층을 건물이 이제 층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그 바닥의 면적을 합쳤을 때 지상층 바닥의 면적을 합쳤을 때 대지 면적에 비해서 몇 %까지 할 수 있느냐가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대지 면적이 100평일 경우에 용적률이 200%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층수 바닥 면적, 지상층 바닥 면적을 다 더했을 때에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0평에서 4개 층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건폐율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딱 50평까지를 지을 수 있고 그거 50평이 4개 층이 되면 200평이 되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건폐율 용적률, 그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되고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건물이 어느 만큼 지어질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규제 사항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층수가 뭐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다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해당 관공서라든지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법규 사항으로 다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건축법상 상위법에서는 아주 큰 범위만 정해져 있고 이 하위 법으로 내려갈수록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사항들이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부서 또 뭐 건축사 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점점 더 정확한 규모라든가 규제 사항들을 알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거기에 지역 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그 말은 도시계획적으로 그 기본적인 법규 외에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한 규정들로 그 건축의 범위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각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구역마다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이 있어서 뭐 건물을 여기 몇 미터를 떼야 된다든가 어디를 붙여야 된다든가 법규에서는 이만큼의 용도를 정해뒀지만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를 더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침은 사실은 이제 구청이나 이런데 그 자료실에 가면은 그 열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실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그게 좀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제 문의를 하면 요새는 많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구청도 많이 좀 친절해졌죠. 저도 가끔가다 일 때문에 좀 통화를 하는데 많이 좀 친절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좀 더 친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혹시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라고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나와 있고 옆에 이제 뭐 해당 날짜 같은 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 해당 관공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열람실을 이용하는 건가요? 네, 그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제한이 거기가 표시되어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네네.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구 단위 구역에서 이 대지, 이 지역의 최고 높이는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수치가 써 있지 않고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그 최고 높이가 써 있지 않고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에 해당되는 땅은 네. 그 만들어진 산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높이를 계산하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역시 그 계산하는 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건축사무소나 전문가의 그렇죠. 그 네. 계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예전에는 그 도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도로에 면한 대지에는 네.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사선 제한. 네, 높이 네.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의 건너편에서 1대 1.5 높이로 이렇게 사선을 그었을 때 이 네. 땅에 있는 건물은 그 사선을 벗어나서 지으면 안 된다는 그 일종의 높이 제한이 맞는데 네.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좀 되게 단점을 지적하는 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일률적으로 건물의 형태를 제한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 보시면은 도로 앞에 있는 건물이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여 올라간다든가 사선으로 이렇게 쳐져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규정이 되는 게 있어서 어떤 가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적으로 만드는데 너무 제약이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라는 거는 계산을 할 때 전면의 도로 폭하고 주변에 있는 대지의 자기 땅이 아닌 옆에 있는 대지의 면적을 같이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최고 높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변 대지의 크기, 결국 주변 건물의 높이를 고려해서 어떤 조화로운 높이를 만들기 위한 그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 땅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으면 그럼 최고 높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뭐 더 소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촬영을 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요것만 또 짚어서 한번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촬영 한번 해보죠.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뭘 체크해 봐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지는 건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네, 도로. 그러니까 도로에 2m 이상 땅이 접해 있어야지 건축이 가능한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막다른 도로가 아닌 도시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도로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4m 이상. 근데 많은 땅들이 보면은 옆에 있는 도로가 4m가 안 되는 도로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를 가지고 그냥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라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을 떼서 도로를 4m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4m가 기준이 되는 거네요.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4m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건축선 2m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네.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4m 자기 쪽에서 4m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2m를 뗐을 때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진 땅 옆에 도로가 4m가 안 될 경우에는 2m 확보하면서 대지가 잘려나갈 수 있게 그렇죠.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내 땅인데. 잘려나가게 되면서 그 잘려나간 면적은 이제 자기 대지 면적에 산입이 안 되고
잘려 나간 면적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폐율 용적을 이제 모든 네, 기준을 네. 적용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도로가 하나만 면하지 않고 네. 2개나 3개의 도로가 면한 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로가 2개가 만나고 있을 때는 이제 모퉁이라는 게 생기는데 네. 그 모퉁이가 8m 이하의 도로끼리 만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회전하거나 할 때 그 네. 모퉁이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가각전제라고 해서 모퉁이를 잘라내는 것도 또 존재를 합니다. 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네. 8m 그렇구나. 이하의 도로가 서로 접할 때는 그 모퉁이 끝점에서부터 그 네. 도로 폭에 따라서 2m에서부터 4m를 후퇴하고 그거를 이제 연결한 사선을 잘라내는. 역시 이 잘라나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잘라 나가도 내 땅은 내 땅인가요? 아, 네. 소유권은 갖고 계속 있고요. 가지고 계신 그러네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요 정도만 체크를 해봤는데도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기도 하고 체크해볼 게 굉장히 많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또 이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었어요.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님 다음 시간에도 네.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